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사단을 미국 하와이로 보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서도 적극적입니다. 오늘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보수 여권에서 이타는 정치인들이 잇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이어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찢어진 빅텐트 버리고 진짜 빅텐트로 오라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 14일 전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진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미디어 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이거 하루하루 어떻게 예견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여러 가지 이슈가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 원가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TV 토론이 또 있었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있었습니다. 이 분석하시는데도 상당히 좀 애로가 있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기는 선거 하시는 민주당 쪽 패널들은 뭐 신나 뭐 이런 반면에 열심히 쫓아가는 그 국민의힘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의힘 측 선거 관계자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씩 여론조사를 올린다. 1%씩 지지율을 올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갑니다. 결국 앞에 가다가 나무 밑에서 잠자는 토끼보다 하루하루 꾸준히 또박또박하는 거북이가 이겼듯이 레이스의 끝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김 대변인님. 저희는 그 잠자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하루에 24시간 우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두가 정말 열심히들 일해주시고 계셔서 뭐 지금 저희가 조금 그 앞서고 있다 이런 뭐 여론조사의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최대치로 붙을 것이다. 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용한 보수의 단일화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미 또 한편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지지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 후보를 냈던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사퇴시키고 또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보수 우파를 넘어서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세력까지의 단일화는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이 이발하셨어요? 포모 있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께서는 이 정가에서도 상당히 베이비 페이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그 미남자. 우리 또 최진영 변호사님 뒤지시지 않고요. 목소리 아니 그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제가 지금 그 진지하게 단일화를 분석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 주셔서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행군이 멀어지고 길어지면 휘파람도 불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표현입니다. 자, 2025년 대선 중간 판세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선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가 2주 만에 6%포인트가량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오늘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2주 전, 그러니까 지난 6일에서 7일입니다. 양자대결 조사보다 4.3%포인트 하락한 50.6% 지지율. 그래도 뭐 절반이 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3%포인트 상승한 39.3%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17.9%포인트에서
11.3%포인트로 줄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금 좀 박하게 나왔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이런 추세, 이런 추세는 좀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맹추격이 시작되었다. 맹추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빨리 어떻게 보면 후보가 사실상 이재명으로 추대됨으로써 굉장히 일찍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나간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보자 등록 자체도 후보 등록하는 마지막 날 했고 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스타트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을 차곡차곡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드린 거 하신 것처럼 오늘 나왔던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했는 것에 보면은 지난주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7.9%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1.3%, 6.6%가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1%씩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딱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지금 11.3%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제1회 TV 토론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이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주말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건건일척의 승부를 보셨을 텐데 이재명 후보의 몸살이는 모습 모든 것은 상대방은 얘기는 극단적이다. 제가 그래서 극단 선생 이재명 후보 이렇게 제가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예.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점점 그 사이에 있었던 경기지사 8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든가 개인적인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서서히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수 대연합도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후보님이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메시지까지도 홍준표 후보 측에서 나옴으로써 특히 경선 후유증이 상당 부분 이제 흡수가 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부산 유세를 기점으로 부산, 대구 그리고 충청도 나아가 강원도까지 유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런 보수 빅텐트가 일단 이루어지고 선보수 빅텐트 그리고 나아가 후 중도보수 연합 이런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하루에 1%가 아니고 2%씩도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예견했던 상황이다. 예. 어느 정도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수 결집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이미 저희가 다 해왔던 거고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것을 지금 핑계로 전 핑계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선거 운동에 합류를 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 지금 보수의 결집도가 얼만큼 단단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결합이 반드시 보수 진영의 대결집,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결집인지 예. 아니면 이 두 분이 이번 대선 이후에 있을 이 보수 진영의 어떤 정계 개편, 세력 재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지금 특사단이라고 전 특사단이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설득조가 하와이에 가서 설득을 성공했다 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 운동 유세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니까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고요. 또
사실상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SNS에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 것으로 뭐 일부 선거 운동을 돕는다, 뭐 이런 정도. 예. 그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그 정도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운동 방식이 참 기괴하다. 후보와 전혀 관계 없는 동선을 짜고 후보와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선거 운동의 목표는 뭐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인가? 예.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만 키우기 위한 것인가? 만약에 후자의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목소리만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새롭게 대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위한 자기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전당대회 선거 운동을 미리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한 보름 딱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견됐던 부분이고, 다만 고무적인 부분,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이 과반 이상의 득표, 오늘 뉴시스 자료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6%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50 이상의 과반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도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 이게 일단 이준석,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일화 이슈에서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넥스트 리서치가 매일경제하고 MBN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6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해서 대상을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7.7%, 김문수 후보는 33.3%가 나왔었고, 같은 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2%, 김 후보는 35.6%였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49%에서 50% 이 내외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따라붙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단일화 이슈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TV 토론 지난 일요일 날 8시부터 있었죠.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뭐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노련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성실함과 진솔함, 그리고 서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권영국 후보는 이제 존재감을 확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가 부탁드릴까요? 창은 무렵고 방패는 두터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후보들이 지금 가장 선두권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창 끝이 그렇게 아주 예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방어하는데 방패를 상당히 두텁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그 불리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준비된 후보, 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후보, 이런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잘 득점 포인트로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문수의 재발견.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었어? 김문수가 와 판교, 광교, 평택, 삼성, 파주 그리고 GTX 이런 것까지 다 해낸 사람이었어? 어휴, 김문수가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정말 쌩쌩한 사람이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각인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관심을 제고했던 그런 점이 가장 그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 이준석 후보가 역시 그 사이에 어떤 많은 언론 대응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젊음으로서 선전하는 모습도 보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은 그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들한테 첫 데뷔하는 무대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그런 점과 함께 이준석 후보의 스탠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그 포인트를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 저격수가 되느냐, 김문수 저격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봤었는데 첫 질문 자체를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를 하면서 포문을 열면서 사실상 이재명 저격수로 나갔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이준석의 이른바 브로맨스 라인 이런 부분도 형성되면서 그 첫 번째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그런 TV 토론은 보수 대통합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 반면에 극단 선생 이재명 뭐 얘기만 하면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오히려 본인이 그 이른바 호텔 경제론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이 어떤 쟁점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과 더불어서 부자 너무 몸살이다가 두루뭉술하게 적절히 세심하게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득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점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 사실 별로 없어요. 왜? 다른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는 공약이 사실 그렇게 그 눈에 들어오는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윤석열 전 정부의 3년 동안 경제 실패했다. 이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많은 그 정책들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잘 설명해 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 TV 토론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차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사실 TV 토론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기억나는 거. 태도에 관한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았죠.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전 그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랬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인식에 굉장히 깊게 각인이 돼서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TV 토론은 내용도 보는 것이지만 또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태도였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여줬던 태도들은 김문수 후보는 너무 전투 의지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반대로 이준석 후보는 너무 전투 의지가 과하게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뭐야 이 이준석 후보는 완전히 싸움하려고 나온 사람인가? 뭔가 정책을 검증하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안정감과 어떤 이 후보의 자질이 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하나 잡으려고 나왔구나라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권영국 후보는 이 사람의 그 집중도는 그 주목도는 낮았는데 이 후보가 상당히 새로운 뭔가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후보는 보여주는 뭐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잔상으로 남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평가의 어떤 그 또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번에 TV 토론에서 뭐 저는 누가 일방적으로 많이 그 득점을 했고 누가 일방적으로 많이 실점한 그런 건 전혀 안 보이는 대신에 이런 태도들은 국민들께서 좀 그 유의 깊게 보셨던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결국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보다 이번 주중에 나온 여론조사가 그 결국은 1차 TV 토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분명히 예측합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또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게 지지율로 가느냐 했을 때 관심은 이준석에게 갈지 모르지만 그 지지율은 김문수에게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그 넥스 리서치가 매일경제, MBN 의뢰로 했던 부분의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여전히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한 10.4%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없다는 층이 누구한테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민주당을 비롯한 그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그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상 중도 부분 상당 부분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비호감도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이 부분은 전통적인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는 그런 측면인 반면에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떠 있는 그런 부동층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의 어떤 여론조사와 어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층이 보수 결합이 있고 나아가 뒤에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있지만 사표 심리 이런 부분이 점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점점 1차, 2차 그 TV 토론으로 갈수록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면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 동의해요. 1대1이어서 제가 여기서 했던 겁니다. 동의돼요. 네.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그 지지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이라는데 동의는 일단 반동의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의 고민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일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개혁신당으로서 제3 그 후보로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왔구나.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저는 좋게 얘기 드립니다만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 같은 이 브로맨스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저는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한국 리서치하고 여론조사한 게 한국일보에 실렸기 때문에 요걸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저기 그 한번 공지 좀 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호감도로만 보면 호감이 간다 43%, 김문수 후보 호감 간다 29%, 이준석 후보 호감 간다 25%입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하여튼 좀 상당한 격차로 호감 간다가 있고요. 비호감도를 또 여기서 같이 조사했어요. 호감 가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53%입니다.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높다라고 보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비호감이다라고 하는 게 63%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호감 가지 않는다가 68%입니다. 무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이준석에게 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토론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지금 뭐 비호감, 호감 가는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덜 비호감인 후보를 찍는 그런 풍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금 대선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아예 그러면은 1차 토론에서 하이라이트로 비호감 부분 내지는 좀 후보들 입장에서는 악몽이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질서를 계엄을 했죠.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것은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뭐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충분히 기업을 할 수 들었고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가고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 뭐 네 후보 다된 얘기를 봤는데 정책적인 부분, 뭐 공방 오가는 부분에서 뭐 비판하거나 또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권자들 보실 때는 재미도 있지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북하다 이렇게 보실 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저 잊어먹을까봐 제가 아까 한국일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9일 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죠.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43%가
호감이 가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고 이어서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25% 순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감 가지 않는다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높았군요. 이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노련하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를 좀 달래는 듯한 그만 이런 포즈가 좀 있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게 질문을 하는 건지 대답을 듣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 연설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 무덥다는 올드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올드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72세 정도 되는데 그걸 자꾸 올드하다? 오히려 실제 올드한 게 누구죠? 제가 봤을 때는 뭘 질문할 때마다 극단적이다. 그게 올드한 거 아닙니까? 무슨 뾰족한 어떤 대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그냥 아웃복싱도 그냥 정도가 아니고 도망가면서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 했는데 특히 어제 그 최근에 이 그 호텔 경제학과 관련해서 그 이준석 후보가 물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 보니까 그거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그림 내가 만든 거 아니라고 거의 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것과 관련됐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경제와 관련해서 화폐의 승수 효과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내가 그린 거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국정에 책임이 있는 대표인가요? 그리고 지금 카페 원가 120원 이거 지금을 거꾸로 카페 원가 120원인데 그거를 8,000원 내지 10,000원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한번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재밌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네. 원가 120원 인정 안 하는 카페 사장들도 내란 공범이다. 카페의 대선 개입, 자영업자 내란 규탄한다. 카페 사장 탄핵하라 라고 하면서 호텔 경제연구회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으로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약간 비꼬는 글 아니겠습니까? 뭐 밈입니까? 아니면 밈이죠. 밈.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제 120 커피 원가가 알아봤더니만 120원이다. 그런데 그거를 8,000원 내지 10,000원에 팔면은 훨씬 그게 닭도리탕, 닭죽 만들어 먹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만 그거는 지금 7, 8년 전에 했더니만 원가가 120원이었고 지금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7, 8년 전에 커피 한 잔에 8,000원, 10,000원 받았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으면서 옛날에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파 한 값이 판단이 한 875원 정도 되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는 거. 그 맥락상은 다른데 비싸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하면은 이게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고 그냥 승냥이처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닌 전국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이 불이 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호텔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거를 승수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 그림이나 도식이 정확하게 일치된 것은 아닐 수 있다. 뭔가 그러니까 10을 투자하면 그것이 전체가 매번 10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은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순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 돈맥경화라는 표현 있잖아요. 돈맥경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죠. 돈이 돌지 않아서 네.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돌리기 위해서 초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이 마중물의 역할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게 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승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또 이 커피 콩값 얘기를 자꾸 120원 문제를 하시는데 2019년도에 계곡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때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커피 콩값의 그 원재료 값은 120원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작년 총선의 기억, 소위 이 대파 논쟁의 기억을 가지고 와서 거꾸로 이번에 커피 논쟁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다 이런 이 정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키워내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언제 폭리 그 자영업자들께서 커피를 제주에서 파시는 자영업자들께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SNS 첫노래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거를 더블 코트를 치셨어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거 그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을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프레임,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프레임을 거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작년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논쟁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커피 콩값 얘기는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팩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가라고 했습니다. 원가 120원을 8,000원 내지 만 원에 팔면 된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나누기 해봤습니다. 8,000원을 120원으로 나누니까 66.6배. 만 원에 팔 경우에 120원에 한다고 하면은 83.3배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원가를 해가지고 66배, 83배의 거를 팔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니까 그렇게 업종 전환해라고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리를 취하는 카페가 압도급자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피니언,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너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언어 도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황제 등급법으로 이재명 무죄 면소법으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소했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유죄받았던 바로 그 행위에 관한 공소법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거는 죄를 해가지고 죄가 없다고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당 대표는 그거 얘기하면은 너는 처벌받고 나는 면소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시각으로도 굉장히 또 그 어떻게 보면 멀리 유리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텔 결제 취소해도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 실업은 감소하지 않고 임금 삭감 없이도 주 4.5일제 가능한 세상은 오직 제명인의 마을 말고는 없을 듯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막 좀 듣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얘기가 뭐 SNS상에서 개인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 콩값 120원 원가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의 인건비나 어떤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악덕업자 프레임 이것을 국민의힘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추기기 위해서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선법 얘기하시는데 공선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 후보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은 이 공선법에서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마치 아무 차이가 없는 내로남불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피 원가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이해를 하고 보면 맥락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겠는데 저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허위사실이라는 행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하는 행위,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고 남이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거 가치평가를 어떻게 둘 것이냐 보면은 좀 그 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이 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입법례를 가진 국가가 없다라는 얘기도 아마 이 후보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는 아마 비슷한 그 형법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하실까요? 겁니다. 네. 이를테면 행위,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뭐 기억이 나냐 안 나냐 그런 걸 내가 압박을 느꼈냐 안 느꼈느냐 하는 인식의 영역을 행위라는 것으로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거는 허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선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허위 사실 유포죄 이 부분은 여전히 존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누가 날 때렸을 때 난 너무 그 기분이 나빴고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지금 우리 앵커님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허위 사실은 금지가 되어야 된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 이건 안 된다는 건데 좀 아까도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원가 120원이라고 얘기하시고 8,000원, 9,000원, 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라는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을 표명했던 것 싫어하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저희가 고발까지 이르게 된 행위는 뭐냐 하면 SNS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기자시고 앵커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더블 코트라고 하죠. 쌍따옴표. 쌍따옴표를 치고 그 안에다가 말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인 것이죠. 그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 자체를 쌍따옴표에 넣었다면 이 발언은 누가 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까? 이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으로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지금 공표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백현등과 관련해 가지고 협박, 압박 받았다. 그리고 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형사 처벌되는 거네요. 그 논리면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제 차니까. 뭐 일단 그렇다는 얘기를 일단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좀 전에 이제 이 부분과 그 앵커께서 질문한 내역이 이제 SBS에서 사실은이라고 해서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행위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만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일까 했더니만 영국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인적인 인격,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의 처벌, 피선거권의 박탈, 당선 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했건 자신의 당선을 목적했건 관계없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합니다. 라고 언론 보도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전에 세 가지를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그 입원시킨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주체는 분명히 그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 있고요. 마치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 사진을 놓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럼 이것이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인식하신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자유지만 본인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세계에 없다. 전 세계의 190개, 200개의 나라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가 없는 건 사실이죠. 언론이 확인해낸 건 영국 딱 한 나라를 확인해냈기 때문에 영국에는 있다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이 취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쪽으로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질문 드린 부분. 근데 이제 그 답을 주신 걸 제가 정리를 해버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과 인식, 그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발언이나 행위, 이게 아마 그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행위인 것 같고, 김용태 의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는 낙선 목적의 행위 이 부분은 현재 사실에 대한 해석과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 이 부분을 차이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거 꼭 고소고발까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고죄로 이재명 후보를 또 고발하셨더라고요. 예, 또 법원에서 결국은 판단이 있으실 판단이 겁니다. 있겠죠. 그 판단을 또 공수처에서 한번 받아들여야 결정해 주면 되고요. 좋겠어요. 공수처는 요즘 계속 검사를 뽑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오늘 지규현 그 판사에 대한 그 수사 배당을 했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잠깐 이따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